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년형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말리부는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세단이고 현행 모델은 201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엔트리 엔진은 기존의 1.5에서 1.35L 3기통 터보로 바뀌었고요. 반면에 2리터 터보 엔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2021년형은 일부 편의 장비와 외장 색상 그리고 레드라인 에디션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0 터보의 프리미어 스페셜 트림이고요. 풀옵션 사양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전면의 면적에 비해서 그릴의 사이즈가 꽤 크게 느껴지고요. 반면에 헤드램프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좀 얇죠.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전면이 좀 낮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그릴 디자인은 사양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2.0 터보 프리미어 스페셜과 레드라인은 프라임 세이프티 팩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ACC와 롱 레이더 전용 그릴이 포함이 됩니다. 2.0 터보는 트림이 LT 스페셜과 프리미어 스페셜 두 가지인데 이 프리미어 스페셜도 헤드램프가 LED가 기본이 아니에요. LED 헤드램프는 별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오토 레벨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주간등에 비해서 방향지시 등의 색깔이 별로 안 예쁘죠. 위치도 좀 낮은 느낌이 있고요. 말리부는 동급에서 전장이 가장 긴 편인데 그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소나타나 K5가 아니라 K7과도 전장이 비교가 됐죠. 지금도 말리부는 전장이 가장 긴 편이에요. 소나타랑 K5와 비교해보면 두드러지게 전장이 더 길죠. 반면에 이 두 차에 비해서 전폭은 더 좁고요. 휠베이스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짧은 편이죠. 그리고 전고는 K5나 소나타보다 좀 더 높고요. 예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리부의 뒷모습은 실제보다 좀 좁아 보여요. 이게 아무래도 양쪽 끝을 좀 둥글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좁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측면에 차량 배지를 붙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쉐보레는 트레버스도 그렇고 이 말리부도 그렇고 측면에 차량 배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럽 브랜드를 중심으로 머플러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말리부 2.0 터보는 머플러 장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머플러 디자인으로 2.0 터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 TX, 사이즈는 245에 40R19입니다. 알로이 사이즈는 16과 17, 19인치가 있고요. 2.0 터보는 19인치가 기본이죠. 참고로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400입니다. 실내는 현행 모델 데뷔 이후에 똑같은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인데 대시보드가 꽤 넓어요. 이 대시보드는 모니터부터 앞유리까지 쭉 뻗어 있기도 하지만 위치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앞쪽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쓰인 우레탄은 좀 딱딱한 편이에요. 보통 눈에 잘 보이는 대시보드의 우레탄은 좀 부드러운 소재를 쓰게 마련인데 이 차는 대시보드에 쓰인 우레탄도 좀 단단한 편입니다. 동반 좌석 쪽의 대시보드는 여러 가지 선과 소재가 섞여 있는데 특히 송풍구 쪽의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거보다 작은 차들도 8인치 이상의 모니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리부의 8인치는 좀 모니터가 작게 느껴지죠. 특히 실제 사이즈보다 눈으로 보기에 좀 더 작아 보여요.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모니터는 앞쪽으로 약간 누워있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차에 타면은 이 모니터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모니터의 위치는 좀 높은 편이고 센터페시아가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눈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주요 메뉴 아이콘이 나옵니다. 쉐보레나 캐딜락의 그 모니터 장점이 이 터치 반응이 빨라요. 이거는 현대기아보다 이 모니터 터치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무선 폰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요 설정은 바로 이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되는데 상단에 시스템과 앱, 차량 세 가지 앱이 있잖아요. 지금이 시스템 탭입니다.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는 작지만 그 안쪽에 있는 메뉴의 수는 좀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이 썩 좋은 편 아니죠. 이 스티어링 가이드라인 연동 외에는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끄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방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서 뒤로 바꾸면 곧바로 후방 카메라는 꺼집니다. 모니터 하단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홈 화면이고요. 이거는 오디오 선국, 그리고 이거는 백 버튼이죠. 요즘에는 공조장치의 버튼도 모니터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리부는 물리 버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의 물리 버튼은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손과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를 제외한 다른 쉐보레나 캐딜락처럼 통풍 시트 이 조명 색깔이 열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감촉은 좀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별도의 액정은 없는데 요 다이얼에
온도는 표시가 되죠. 기어랩 앞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좋은데 뭔가 그 용량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여기에 핸드폰을 놓기가 약간 좀 그런 애매한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와 C볼트가 마련이 되고요. 여기에도 조명은 들어갔어요. 약간 좀 형광등 같은. 기어레버는 전형적인 쉐보레 또는 미국 차의 디자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자동 변속기는 옆으로 젖혀서 수동 조작하는 그런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L 상태에서 이 측면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걸로 조작을 합니다. 수동으로. 그리고 컵홀더는 위치는 좋은데 안쪽에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좀 극과 극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여기는 또 푹신한 가죽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시선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소재가 좀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이 말리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가죽이 꽤 부드러워서 이거만 보면은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와 좀 다르죠. 보통은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앞쪽에 얹어 놓는 방식인데 이 차는 이렇게 꽂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에 이 커버를 씌우잖아요. 근데 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노트 10 플러스 기준으로 커버 씌우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꽉 끼게 들어가죠. 뺄 때도 이 고무가 같이 딸려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적당한 편이고요. 다른 센터 콘솔 박스와 달리 이 바닥이 평탄하진 않아요. 운전대는 굉장히 동그란 디자인이고요. 다른 차들과는 달리 림에 씌운 가죽이 좀 푹신 또는 두껍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캐딜락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 림의 굵기는 적당한 편이고요. 따로 펀칭이 되어 있진 않지만 손에 잡히는 감각은 꽤 좋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재작년 부분 변경 때 같이 바뀌었죠. 기존에 비하면 훨씬 보기가 좋고요. 특히 가운데 표시되는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비하면 훨씬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쉐보레나 GM 차들이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엔진오일 수명도 있고요. 오일 필터 수명도 있습니다. 에어 필터.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라든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화도 여기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정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이지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계기판 디자인은 스포츠와 투어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스포츠고요. 이게 투어링이죠.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딱 맞는 크기고요. 쿠션은 약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캐딜락 CT5만큼은 아니지만 처음에 앉으면 저 시트의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럽게 느껴져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유리는 1열만 상하이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2열은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고 올리는 건 원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괜찮은 편이고요. 2열의 거주성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지금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넓고요. K5와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2열 시트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딱 1열에 있다가 2열에 앉으면은 약간 좀 껑충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 방석의 길이는 조금 짧게 느껴지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지금이 가장 낮춘 상태인데 신발을 넣으면은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상하의 공간도 좀 여유가 없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 좀 낮고요. USB 단자에는 따로 조명은 없어요. 그리고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 남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고요. 2열인 걸 감안을 하면은 도어 포켓의 크기는 꽤 큰 편입니다. 이 차는 파노라마 루프도 적용된 사양인데 이 루프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 모드 수동이고요. 저 트렁크가 좀 되게 가벼워서 살짝 내려도 좀 세게 닫혀요. 그리고 K5나 소나타, 아반떼, 어코드처럼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트렁크는 들어가는 쪽에 폭이 넓고요. 겉에서 보는 것보다 상하의 높이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의 길이도 꽤 긴 편이죠. 2열 시트 폴딩도 가능하고요. 공회전대 정수성은 꽤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수성이에요. 엔진 음색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긴 한데 그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엔진룸의 방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오늘은 이 공회전 때 그 진동이 거의 없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하고 있으면은
이 시트 쪽으로 등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진동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회전 때와 좀 주행 중 또는 엔진 회전수 높일 때와는 좀 그 진동 대책의 차이가 있긴 해요. 정차 시 또는 지금처럼 저속에서는 이 운전대의 무게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감각이 꽤 정확해요.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 조합은 이 차 처음 데뷔했을 때와 동일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데뷔 이후에 이 파워트레인의 업데이트는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4년 전과 비교해서는 가속력은 조금 더 좋아졌고요. 물론 요즘에 이제 다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6단 변속기가 좀 아쉽긴 하죠. 성능을 떠나서 요즘엔 보통 6단 이상의 다단화 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또 9단을 사용을 하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의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에요. 제가 재작년 부은 변경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의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승차감이 한결 더 좋아졌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은 변경 때 댐퍼를 비롯한 그 하체의 일부 부품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초기 버전보다는 하체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런 하체 충격 흡수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체의 부드러운 건 비슷한데 그 충격을 받았을 때의 그 흡수 능력이 한결 좋아지고, 또 상하로 움직일 때의 그 좀 찐득함? 그게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조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진룸의 방음은 비교적 일정하거든요. 근데 이 하체의 방음은 좀 노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든 차가 노면에 따라서 그 타이어의 소음이 커지든가 작아지든가 하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이 차는 그 노면이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그 차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노면 소음이 가장 적은 이런 아스팔트 노면을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재작년 때 고속도로에서 2.0을 잠시 타보면서 하체의 방음이 꽤 적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2년 전만큼 하체의 소음이 적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매끈한 아스팔트 노면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반면에 소음이 더 큰 노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리가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동일한 속도에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노면이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에서의 그 타이어 소음이 차이가 좀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하겠어요. 평소 이 차의 주행 느낌처럼 내리막에서의 그 거동도 비슷합니다. 좀 진득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스포티한 기분은 별로 없죠. 근데 엔진 출력을 줄였다가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방금 오르막도 그렇고 대부분의 차들이 내리막과 오르막에서의 거동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차 역시도 오르막이 내리막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방금 저 단방향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풀로 밟고 진입을 하면은 초반에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차들 대비해서 동일하게 속도 진입을 하면은 조금 더 언더스티어가 초반에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꺾어주면은 차선 밖으로 벗어나진 않죠. 그리고 이 차의 가속력은 4년 전에 비하면은 조금 더 좋아졌네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30초예요.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4초 정도가 늦었는데 그거보다는 한결 빨라졌습니다. 기존의 2.0 터보보다 조금 더 빠르기도 하고요. 아반떼 N9과 거의 비슷하네요. 제로 200이. 참고로 지금 이 차는 일반유가 주유된 상태고요. 한국 GM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일반유 세팅이고요. 고급유를 넣으면은 뭐 출력의 변화라든가 수치적으로 가속이 더 빨라진다든가 하는 유의미한 그런 변화는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가속감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공식 답변이네요. 반면에 고급유를 넣으면은 오히려 연비 쪽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차는 전체적인 시야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유리가 좀 앞으로 쭉 뻗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좋아요. 보통 미국에서 이제 완제품 돼서 수입되는 차들은 이쪽 사이드 미러가 이제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되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모델 3 이게 대표적인 차인데, 이 차는 확실히 이제 국산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죠. 말리부 2.0은 굳이 구분하자면은 스포티보다는 컴포트 세단에 가까운데, 그래서 체감 가속이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가속에 비해서 그 느끼는 그 가속감이 그만큼 이제 강하진 않죠. 다른 말로 하면은 차체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은 뭐 대부분의 차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 안정감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죠. 이게 차체가 불안하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스티어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속 또는 정차 시에는 스티어링 감각이 좀 되게 정확한데 유격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이것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차 시에는 진동이 대책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풀 가속 하잖아요. 풀회전 써서 계속 주행을 하면은 이 가속 페달 딱 끝까지 밟고 있으면 여기서 진동이 이렇게 좀 상하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운전대에도 느껴지니까 이것 때문에 고속 안정성이 이거보다 낮은 속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죠. 사실 고속 안정성이 되게 크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보통 차체가 안정적이다 이걸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속 안정성은 풀 가속할 때의 그런 진동이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항목에서 뭔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면은 상대적으로 고속 안정성에도 아주 가장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든 거죠.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훨씬 많이 부는 날인데, 그거 감안을 하면은 고속주행 할 때의 그런 그 전면에서 들이시는 바람 소리는 별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당연히 커지긴 하지만 그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막에서는 거동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속도도 높게 나와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동일한 오르막 코너에서 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감각처럼 코너링 할 때 그 움직임이 또는 느낌이 아주 이렇게 스포티한 건 아닌데, 그 속도 자체는 좀 높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고, 단점은 역시 변속기가 되겠네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변속기가 변속 충격이 좀 잦은 편이고, 그 변속 시간도 좀 늦어요. 타이밍도 늦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0에서 정속 주행을 하다가 추월 가속을 하려고 더 밟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기도 하지만 딱 기어가 바뀐다는 느낌이 운전자한테 전해지죠. 보통 이 정도의 가속에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기어가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차는 딱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어가 내려가는 그 느낌이 나죠. 이게 변속 충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풀 악셀을 하면은 이 변속 시간이 늦기도 한데, 보통 90에서 6단 달리다가 풀 악셀을 하면은 스킵 시프트를 하잖아요. 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운전자한테 전해지죠. 변속 충격도 좀 더 있고요. 그래서 이 차는 엔진은 힘이 있는데 그에 반해 변속기는 좀 느긋한 그런 세팅이죠. 그리고 이 차는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하면은 정확히는 고회전으로 임의로 높게 쓰고서 변속을 하면은 그 변속 속도가 더 늦는 것 같아요. D 상태에서는 이 버튼 눌러도 수동 모드 변속이 안 되고요. L로 바꿔야죠. L 상태에서는 이 옆에 있는 버튼으로 수동 모드로 변속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3단에서 2단으로 바꾸니까 충격이 조금 더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보통은 요즘 자동 변속기는 수동 모드에서도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안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2단으로 변속을 한 다음에 풀앗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6500rpm에서 퓨얼컷이 되고요. 거기서 더 속도가, 회전수가 올라가진 않죠. 그러니까 이 차가 고회전 사용해서 6000rpm 넘어서 시프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더 늦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 모드 상태에서는 대략 한 6000rpm 조금 안 돼서,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그렇게 그 회전수를 아주 높게 쓰는 편은 아니죠. 근데 수동 모드에서 임의로 그 이상의 회전수를 돌리면은 이제 회전 질감이 떨어지고, 거기서 수동 모드 변속을 해도 그 변속 속도가 더 늦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속 주행 연비를 보면은 시속 90에서는 대략 리터당 18에서 한 20km 사이의 순간 연비가 나오고요. 시속 110에서는 리터당 13에서 14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3마력의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서는 대략 평균적인 그런 정속 주행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리부 2.0은 기존과 결론이 비슷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해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고요. 이 승차감은 동급에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차는 정속 주행할 때의 그런 승차감이 특히 좋아요. 정속 주행하면은 다 승차감이 좋긴 하지만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좀 승차감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 얼마 전에 탔던 캐딜락 CT5 있잖아요. 그 차보다 저는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 물론 CT5는 기본적으로 좀 스포티한 성향이어서 하체가 좀 단단하긴 하지만 그걸 감안을 해도 저는 이 말리부 2.0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차들처럼 일정 회전수 이상이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커지는데, 저는 그 음색이 그렇게 듣기가 나쁘진 않아요. 좀 기계적인 음이 납니다. 그리고 생산 초기에 비하면은 그 실내의 그 마무리 품질도 좋아졌어요. 처음에 이 차 나왔을 때 탔을 때는 좀 실내 그 마무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운전대 같은 경우도 그 스포크와 그 스포크 사이에 이 단차가 갭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무리가 좀 깔끔해졌어요. 보통 생산이 많이 되고 출시가 된 지 좀 되면은 이 마무리도 좋아지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리부 실내 디자인이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편의 장비가 부족하죠. 모니터가 작기도 하지만 최근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요 편의 장비들이 좀 많이 빠져서, 예를 들면 이 차는 오토홀드가 없고요, 차로 유지도 없죠.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만 있어요. 차로 이탈 방지는 말 그대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스티어링이 수정해서 되돌려주는 건데, 이게 중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차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 차로 유지에 비하면은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 차로 이탈 방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이랑 성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운전을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차는 타이어 소음이 좀 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면에 따라서 타이어 소리의 그 편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타이어 소리가 큰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매가 부진한 차들은 갖고 있는 사양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꽤 좋긴 하지만 이 차 사양을 보면은 가격이 좀 높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풀옵션으로 하면은 가격이 대략 3,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돈이면은 그랜저 3.3 가장 낮은 트림을 살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대략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내의 이 세단 시장에서는 그랜저가 버티고 있어서 항상 그게 걸리는 거죠. 소나타가 안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리부나 SM6 모두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데, 막상 구입을 하려고 따져보다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걸리는 거죠. 참고로 말리부가 SM6보다는 많이 팔립니다. 이로써 2021년형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